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추석 특집 방송 진행의 손자입니다. 상저하고의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2023년 우리 증시. 상반기 깜짝 상승 이후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들의 오르내림이 여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양한 대외 변수 속에 추석 이후 하반기 증시 방향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팀장, 또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반기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 환경 또한 우호적으로 조성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올 상반기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대외 변수들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박현상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반기 이 매크로 경제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하반기로 할수록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다 보셨고요. 4%대 이상이 보셨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장에서 매크로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아직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 추석이고 기분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1월 3일 날 저점이 기억하세요? 218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2500, 2600 박스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올해 초 대비해서는 그렇게 매크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올라온 거고요. 잠깐 제가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랑 신용융자의 잔고 금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신용융자가요. 20조 초반대. 만약에 주가가 빠질 거면은 20조 초반대가 아니고 21조까지 강하게 신고가를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유지가 될 거면은 예탁금이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50조 초반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물론 매크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코리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뉴스 단 보시면은 수출이 지금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고 근데 좋게 얘기를 하면은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6월에서 9월 달까지 소폭 흑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쁜 거와 좋은 거 같이 묻어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론 시장이라는 지표를 잘 살펴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살펴보는 와중에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같이 잘 살펴볼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을 좀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반기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현상 팀장님께서는 국내 증시 상황을 진단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미국 증시의 상반기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종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사실 상반기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군단, 그런 빅테크 세븐 7개의 기업들이 상반기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사학개미 분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하나씩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7개의 기업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약 한 100%, 그러니까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9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는 약간의 좀 조정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여전히 어떤 추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상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들 이제 아시는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 부분에 좀 묻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이 7개 종목을 끌어올렸죠. 물론 이 7개를 뺀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크게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 아마 상반기 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소비 지출 그리고 고용 지표가 괜찮게 계속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밴뉴스 이즈 굿뉴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용이 지금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오히려 나쁜 이러한 고용 지표가 또 굿뉴스로 나오고 굿뉴스가 또 밴뉴스로 나오고 이러한 우리가 이제 해석에서 많은 이제 좀 우려가 좀 생기면서 우리가 좀 약간 갈팡질팡하게 좀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노뉴스 이즈 굿뉴스. 예. 그러니까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의 하반기는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좀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9월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했었는데 9월 들어서 조금은 주춤을 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킹달러 장세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동향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반기 매크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외인의 한국 증시 이탈에 대해서 황유현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앞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하고 좀 연동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좋기는 한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00원 넘었을 때보다 사실 지금은 원달러 환산 수익 이제 결국 우리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이제 원달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약간 수익률은 조금 감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비단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계속 주의 깊게 보실 건데 지금 사실 작년에 1,400원대, 1,440원대까지 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뭐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뭐 제2의 이제 IMF가 온다. 뭐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즈음이 사실 가장 저점이었었고요. 네. 지금은 조금 다소 우리가 예상했던 밴드보다는 조금 위인 1,300원 초반대에서 계속 이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이제 등락을 좀 거듭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300원대 여기서 사실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것이고 강달러 때문에 더 안 좋아 보실 것이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러기에는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앞으로 경기가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 같은 경기 민감 수출을 좀 주도를 하는 경기 민감한 나라들이 반응을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대략 9월 정도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한 9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뭐 사실 6월 달까지는 12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7월 달, 8월 달, 그리고 이제 9월 달 오면서 사실 좀 주식을 좀 줄이면서 좀 전체 연간 순매수 기조로는 사실 좀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9조대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13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고 다른 주식들을 좀 줄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추석 이후 또는 내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시기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출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주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환율이다, 뭐 강달러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 한국 주식 순매수 기조 최근에 매도한 거 양은 사실 좀 리스크 관리 측면 또는 추세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와 아울러서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상반기의 나스닥은 연초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증시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힘을 좀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박정훈 팀장님. 예, 사실 뭐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참 사실 하반기에 또 무엇이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이면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신냉전 체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여러 이제 갈등으로 인한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어떤 감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이제 요동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의 어떤 가상 대결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지금 앞서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게 지금 보조금 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크게 투자했던 기업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서서 빅테크들이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PER, S&P 500 같은 경우에도 PER 같은 경우에 과거의 어떤 평균치보다는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에 대한 쏠림이 많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PER도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너무 고평가가 돼서 지속적인 어떤 조정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의 어떤 동결 막바지에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것은 내년에 가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좀 과격하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지금 2023년 4.5%로 시작했던 미국 금리가 현재는 5.5%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지금 금리 11월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물가와 어떤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좀 유지를 계속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와 같은 그럼 제로 금리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 과거의 제로 금리 때 받았던 그런 어떤 프리미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또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CPI가 우리가 좀 중요한데 사실 8월 CPI 때 다 놀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3.7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내면을 좀 뜯어다 보면은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고유가의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그 정치적인 행보, 특히 뭐 TSMC와 반도체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이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좀 넘어서서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약간의 좀 복합적인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실적을 좀 봐야겠죠. 예, 실적을 보고 그에 따른 가이던스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보시는 게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잡히지 않는 물가에다가 또 이제 그 고금리에 대한 우려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또 유가입니다. 유가가 또다시 $100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 속의 유가 동향, 이 투자에는 어떻게 참고를 해봐야 할지 박현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사우디가 지난 7월 달에 자발적 감산을 멈추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3개월 동안 연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12월까지 연장하는 거고 100만 배럴 정도면 꽤 큰 수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만 배럴 정도를 연말까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공급 우려가 확대가 됐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드는데 중국에서 부양책을 낸 거죠. 네. 지난 15일 날 보면은 지준율 인하 25bp도 좀 있었고요. 산업생산이라는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드디어 중국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좀 이면을 되짚어 보면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시장에서 회의적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 차트 나오긴 하는데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금 60달러 후반대까지 저점을 찍은 거 잠깐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때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유럽은행 파산, 즉 만약에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유가가 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계속 높아지면 반대급부로 인해서 긴축 기조 좀 더 재종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유가의 기조 같은 경우는 막상 일부의 우려가 섞여서 약간 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가 맞으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역시 CPI라든지 물가지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용인할까라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것은 시간이 되면 조금씩 해결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 기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성공한 것도 맞긴 맞지만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그 왜 올라가는지 이유라든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이기 때문에 그 유가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대외 변동성 속에서 주목해 봐야 할 4분기 주요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올해 뭐 9월이나 11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결에 많은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11월까지 넘어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금리 인하 시기 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198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의 흐름이 종료된 사례가 6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6차례의 공통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보통은 소비가 대체로 시기별로 좀 엇갈렸는데 기업 투자는 좀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연결됐었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부진이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오름세는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지수가 좀 빠지게 되고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과 지금의 이제 앞으로 나와 있을 금리 인하의 시점의 어떤 환경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컨트롤해 나간다는 그 의미가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꺾이지 않는 그런 선 안에서의 정책의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이 지속적으로 좀 연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과거의 금리 인하의 시점과 지금의 금리 인하 시점에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꼭 우리가 지수가 좀 빠진다 또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부담을 그래도 조금 덜어내는 그러한 시점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님께서 또 4분기 주요 이벤트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황유현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4분기를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년 2024년도 실적들을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네. 사실 3분기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 또는 내년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제 내년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변수는 여전히 있죠. 뭐 주식시장에 변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이벤트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일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앞당겨지느냐 조금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다음 주도주들로 튀어나갈 때 그 시기도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성장주의 대표적이면서 사실 최근 2, 3년 동안 가장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가장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4분기면 항상 상대적인 성과가 좋았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반도체 sektor들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후보군들은 정해놓고 아직까지는 탐색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연 올해 한 11월, 12월 갔을 때 어떤 섹터가 먼저 치고 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시장을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현상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월별로 좀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가 아마도 3분기의 실적을 반영하는 시즌일 겁니다.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대형주 단이 미리 움직이게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좋아지게 되는 반도체라든지 예. 자동차라든지 실적이 지금 들어와 있는 대형주 섹터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월의 경우는요, 네. 아시다시피 내년 실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황 팀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10월과 11월의 전략은 달라야 되고요. 11월에 대부분 지금 좋은 거 왜 안 갑니까?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내년 실적을 바라보는 성장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결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11월, 12월, 12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넘어올 때 중간에 이벤트가 꼭 있어요. 코리아만 있는 이벤트인 양도세 이벤트. 아시다시피 양도세 이벤트가 있어지면 올해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금은 양도세 이벤트 영향 때문에 과표 회피를 하는 거죠. 좀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월별로 전략을 달리하되 내가 미리 매수하고자 했던 혹은 들고 있었던 종목의 어떤 실적 이벤트라든지 혹은 전반적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크로 환경보다는 심리적인 이벤트가 하반기에 조금 더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소비시장 확인,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벤트성으로 넘어갔었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도주군을 태어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수익화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른 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 하반기 혹은 특히 4분기에 대한 부분은 잘 유념해 두고 매매 임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가로질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증시를 짓누르는 또 한 가지 악재죠.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다시 등장하는 바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을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사실 애플로 시작한 물론 미중 갈등이라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지만 네. 최근에 이제 애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계속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1분 만에 또 완판이 됩니다. 중국에서. 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하여튼 그러한 모습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물론 정책은 가지고 있으나 네. 국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물론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 이런 부품도 이제 중국산만 써라.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배터리 이제 부품을 쓰지 말라. 네. 이러한 이제 구두로 지시도 내렸다라는 그런 이제 속보도 제가 좀 이제 접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갈등이 조금 이제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면에 제가 또 계속 대선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네.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고유가가요. 얼만큼 갈지 좀 100불이 넘어갈 것이다 또는 그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현재 내년 대선을 위해서 물가를 잡는 게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제 고유가 상태가 되면 또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좀 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또 일어나게 되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국내 투자자분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정말 극단적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 이런 부분이 수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약간의 좀 불똥이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이제 냉전, 이제 감산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미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또 외교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또는 국내 기업들한테 큰 이제 어떤 효과를 좀 일으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그 외에 나가서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러한 부분에 많이 좀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약간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그래도 남아 있는데, 그 기반에는 우리가 유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면에 있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고위급 인사가 최근에 전격 회동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혜연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중 무역 분쟁 사실 하면 사실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히토리오 관련 주식들 아마 매매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대표적이죠. 사실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지금 사실 테마주 트레이딩 정도로 저는 바라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테마주의 속성상 또는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의 속성상 뭐 당중 당일 매매, 당일 데이 트레이딩 정도는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리스크가 사실 좀 많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루 시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밤에 좀 약간 뒤집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사실 중국 관련 또는 정치 테마주들의 습성이죠. 근데 우리가 다만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해결을 봤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그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둘이 잡아먹어서는 둘 다 망가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해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일정 부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싸우는 거긴 하죠. 근데 아마 그게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거 그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방해되는 요소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이슈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바운딩을 생각해서 좋은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이 뭘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정말 좋은 주식들이 정말 싸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을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를 찾고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보다도 좀 가치를 찾는 투자를 하는데 집중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현상 팀장님 어떤 생각이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화웨이메이트 60이 발표를 했고 잘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반도체 열어보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있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하이닉스 4% 넘게 빠졌죠. 이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막상 미국과 중국의 대코리아 수출 비중을 봤을 때는 중국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미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막상 해프닝으로 벌어진 거가 확인되면 다시 우리가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항상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얘기하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약간의 이슈 플레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단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는요. 정치적인 이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적의 함수거든요. 아이폰이 얼마큼 잘 팔릴지가 중요한 거지 공무원들이 못 사게 하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막상 그 실질적으로 판매량 데이터가 확인하는 그 시점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가 투자 전략이 항상 나오는 만큼 주가적인 측면에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중국에서는 적어도 부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부양 기조 유지할 때는 코리아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든지 기타 파생되는 화학이라든지 섹터들이 정말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올라올 때 혹은 빠졌을 때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실적에 대한 스터디가 돼야 되나요? 좀 추석 시간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뜨겁게 달아오는 2차 전지 시장, 잠깐의 조정세일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달려줄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박현상 팀장님 어떤 생각이실까요? 일단 2차 전지 올해 뜨거운 감자죠. 그 감자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워낙 단기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경험했었던 많은 10배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갖고 있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시작을 봐야 되는데 최근 단기적인 이슈를 좀 봤을 때는 IRA 굉장히 좋죠. 미국에서 있는 거 당연히 좋은데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인하 압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3분기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수익성 훼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 대비해서 미스매칭이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면은 시장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질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좀 빠지는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함을 해서 공매도 좀 늘어나긴 하겠죠. 물론 불법 공매들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실적이 먼저 돌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보고서를 요약을 해보면 4분기부터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양극재 수익성 개선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분기 실적을 미리 땡겨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장이 그만큼 조금은 확산에 대한 부분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당장 3분기 실적을 바라봐야 될 때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시장 기초 체력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 주식들 그리고 뭐 지금 HBM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일단은 5배 이상 난 주식들은 한번 좀 일단 기업의 이슈와 상관없이 일단은 조금은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돈이 안 들어올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수급이 또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대로 큰 손들의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로 조금은 연말까지는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게임은 12월 아마 초에서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오는 내년도 2024년도 실적과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물량들이나 그 지지와 저항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혼합해서 아마 새로운 또 스타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떤 주식이 좋네 마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다음에 2차 전지의 주도주가에서 또 나온다라고 하면 또 스타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올해 좀 매매를 많이 못하셨다라고 하면 뭐 그쪽에서 또 다 찾아보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연말까지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종훈 팀장님도 덧붙여 주시죠. 예, 지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이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경쟁사 비아디의 어떤 여러 가지 점유율도 있고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도 물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정책이 좀 먹힐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하 정책이 좀 이어진다면 1차 공급사, 2차 공급사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가격에 대한 압박은 물론 이제 2차 전지까지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자동차 노조들의 어떤 파업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뉴스에서 좀 지켜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들의 어떤 고용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과거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또는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그 기대감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상반기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에 반도체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뉴스 종합해 보시면은 레거시 반도체라 그러죠. PC랑 모바일 같은 레거시 쪽이 조금 가격대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거고요. 네. 상반기에서 7월 달까지는 HBM으로 비롯한 후공정 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후공정 대표주인 한미반도체가 10,000원에서 한 5만 원대까지, 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10,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이스페타시스는 5,000원에서 43,000원대까지 그 8배까지 올랐으니까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일각에서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황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양도세 이슈랑 맞물려서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는지 혹은 최근에 돌고 있는 레거시 쪽에서 전공정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지 혹은 OSAT라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쪽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결을 달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자리 입장 혹은 지금 현재 입장에 봤을 때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선택지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모바일 PC 데이터 센터 수요가 낸도 쪽에 자극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추석에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전공정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택지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해 앞서서 완성 업체들 그러니까 IDM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를 치고 나갈지 안 치고 나갈지를 하반기에 보시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공정 섹터 그리고 완성차 업체를 눈여겨보자라고 투자팁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두 분은 어떤 섹터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뭐 빅테크 7개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인공지능 모멘텀이 어떻게 또 풀어나갈까? 지금은 현재 지금 인공지능 섹터다 또는 인공지능 어떤 군단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또 응용 분야가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전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의 어떤 접목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하반기 때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되어 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해왔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과 어떤 헬스케어에 어떤 접목돼서 상반기 때 크게 이제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응용 분야를 펼쳐나갈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분야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한 팀장님은 어떤 섹터 보시나요? 반도체에서 보면 저도 전공정이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뭐 숫자로만 나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뭐 싸다 뭐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성장주들을 매매할 때는 결국은 앞으로 업황이 도를 걸 예상을 해서 조금 비쌀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도 또는 이제 조금 길게 보면 내년이고 이제 이번 3분기 실적부터 과연 실적을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세게 올라왔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좀 시간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외국인들이 산 삼성전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개별 종목별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삼성전자만큼은 좀 챙겨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주식을 살 때 가장 먼저 사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지수 플레이를 하든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글로벌 경기 민감과 관련된 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뭐 반도체 섹터를 사든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저는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를 내보면 항상 10월 달, 11월 달에 강했던 섹터가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지금 반도체는 해볼 만하다. 저는 계속 그런 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상 팀장님과 황현 팀장님 두 분 동일하게 전공정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박종훈 팀장님은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이렇게 투자 팁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넘어서 하반기 글로벌 시장 속에서 주도할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돼서 이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면 이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AI라고 하면 또 관련돼서 대표주로는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데이터 센터용에 대한 어떤 수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고 있는데 네. 로봇이나 아니면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지금 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수혜주가 또 엔비디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좀 무궁무진하게 많은 어떤 섹터에 발을 걸치고 있고 그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물론 향후 2년, 3년 뒤에 데이터 센터용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런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물론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때쯤 되면은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대한 강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AI를 접목하는 그 기술을 접목한 그런 플랫폼의 강자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에 가서 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물론 지금 주가가 조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엔비디아는 특별히 많은 분야, 많은 섹터에 그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앞으로도 여전히 상승 매력도는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AI와 연관된 다른 빅테크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박현상 팀장님. 일단 AI로 연관된 국내 대표적인 주식 얘기하면 네이버죠. 네. 네이버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네이버가 기존의 실적 발표 앞에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하이퍼클로버 X 발표 전에도 움직였지만 네. 막상 열어보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약간 원래 근데 그런 약간 뭔가의 좀 계획성 있는 발표 다음에는 네.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긴 네, 나왔었습니다. 좀 재료 소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종의 그것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긴 됐는데 예. 조금 요걸 연장선을 최근 이슈로 좀 해보면은 도조 컴퓨팅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테슬라. 네. 거기서 나온 거 어차피 그게 다 AI거든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던 뭐 연산을 하던 이런 부분이 매매에 충분히 연관이 돼야 되는데 막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내 관련 자율주행수를 매매해보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데 가다가 많은 겁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요. 막상 그런 글로벌 핵심 트렌드가 형성이 된 다음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보고 한국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막상 한국 주식 코리아의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은 짧고 크게 움직였고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쫓아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낭패를 봤던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라 그러잖아요. 항상 엔비디아를 사라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년 얘기할 테슬라도 그랬었어요. 막상 미국 주식은 좀 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한국 주식은 그 모멘텀을 단순에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매매의 결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도조 컴퓨팅 때문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분야는 저는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으니까는요. 테슬라 AI 데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조금 보시면은 오히려 빅테크라든지 국내 주식을 같이 잡는 데 무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AI 관련주 열풍이 국내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황유현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 차장님하고 박 팀장님이랑 생각이 많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 네. 그 AI와 관련된 섹터들 또는 작은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사명 안에도 AI가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과거들 쭉 보면 결국은 진득하게 크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또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결국은 대기업군 위주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꾸준한 좀 변동성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개별 종목들이 올 한 해 조금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모멘텀으로 삼아서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뭐 셀바스 A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말씀하셨던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네. 또는 좀 더 확장하면 사실 반도체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큰 주식들, 큰 빅 IT와 관련된 주식들, 우리가 2021년 코로나 직후에 많이 올랐던 대형 IT 섹터들 그런 주식들 위주로 저는 보셨으면 일단은 AI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AI 관련주만큼이나 또 관심이 뜨거운 것이 바이오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열풍이 한국에도 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 주도 섹터로서 바이오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고 계실까요? 네, 뭐 과거 비만 당뇨로 정말 시장을 뜨겁게 했던 노보노디스크가 있었죠. 네. 뭐 과거 이제 위고비 그 제품을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써서 또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의 이제 시총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러한 어떤 제약 바이오의 어떤 이런 훈풍이 국내 시장에 좀 녹아들지 않는 그런 모습에 사실 뭐 내심 약간의 좀 섭섭함이 좀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의 어떤 많은 어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성장세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이번에는 뭐 충분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약 바이오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정말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뭐 멈출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이제 왔던 그런 사이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반도체 섹터와 함께 제약 바이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있어가지고 유한양행이나 여러 이제 기업들이 많은 어떤 시세를 좀 준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기업단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어느 기업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나마 좀 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추석 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만 그리고 건강하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추석 때 유심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현상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식 용어로 네. 바이오주를 얘기할 때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합니다. 수급 빈집.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많이 팔아서 비어 있는 상태죠. 그때 너무 뜨거웠죠. 예,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가면 강력하게 오릅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 그럼 좀 수익이 제대로 워킹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바이오는 일정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네. 10월 22일 날 ESMO라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하는 종양학회인데 10월 22일 날 시작을 하고요. 저기 박 팀장님께서 그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라이 릴리의 비만 신약 치료제가 아마 4분기경에 FDA 승인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에 가시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마도 하반기에는 바이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일정에 대한 이벤트들이 줄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려면은요 금리가 안정화돼야 됩니다. 항상 금리를 봤을 때 우리가 바이오 특징 바이오주의 섹터는요 투자라든지 그런 거를 금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고금리 기조에서는 좀 어렵게 되는 게 현실이고 고금리 기조에서 항상 바이오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는 건 아니더라도 플랫하게 옆으로 횡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아마도 11월, 12월까지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그런 기조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이오를 막 믿어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수급 빈집이라든지 시장의 결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이벤트는 줄비에 있으니까는 지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지금 기회를 잘 노려보자. 그리고 일정 체크가 꼭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황희연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2018년도 바이오 열풍을 생각을 해보면 또는 2015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큰 제약사들이 뭔가 큰 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술 수출을 대형 기술 수출을 한다던가 또는 신약을 만들던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왔던 주식들 보면 사실 비만 치료제 미국에서는 흥황이 큰 주식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작은 주식, 상대적으로 참 작은 주식들이 좀 올라와서 커져 버렸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사실 고금리 환경이 좀 됐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적이었던 제약과 여가 뭔가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도주로 갈 수 있는데 이세전지 등 또 HBM이든지 간에 순서에서 밀려서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과연 다음에 시장에 있는 돈들이 어떤 섹터를 찾아갈까? 다음 주도주를 어떤 sek터로 찍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이오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뭐 치료제와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진단키트와 관련 주식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이라던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임상 환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사실 결과물을 사실 발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코로나가 이제 리오픈이 되고 나면서부터 그동안 사실 실험실에서도 계속 연구는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임상 결과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모멘텀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분명히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에스모도 있고 내년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그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 사실 매년 있는 거긴 합니다만 있을 거고, 최근에는 좀 과거와는 다르게 좀 시장에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 또 한미약품, 종근당, 뭐 큰 주식들, 사실 최근 2, 3년 동안 그렇게 재미없었던 주식들이 뭔가 이제 바닥에서 주가 상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렇게 접근하시는 하기보다는 바이오의 투심 자체가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는 포트에 한 섹터 한 종목 정도는 꼭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바이오주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문가 세 분과 상반기 글로벌 증시를 정리하고 하반기 주도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 증시도 박스권을 뚫고 풍요로운 상승장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